안녕하십니까. 벌써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외교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일본과 맞대결이 펼쳐질 WTO 일반 이사회에 참석할 우리 대표단이 출국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리 대표단 출국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이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내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김승호 실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서 아주 쉬운 단어로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표할 사항을 짐작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의 논리를 수집을 해놓았습니다. 미국의 움직임도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이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볼턴 보좌관이 오늘 일본에 이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미국이 중재 역할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볼턴 보좌관이나 미국에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역할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도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연일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일본의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한 임원의 발언에 대해 오늘 재차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1차 사과 이후 논란이 더 커지자 다시 불끄기에 나선 겁니다. 이 소식은 강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니클로 일본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입니다. 부족한 표현으로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을 불쾌하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유니클로의 한 임원은 한국의 불매운동 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국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는 지난 17일 1차로 사과했지만 본사가 아닌 한국 법인이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더 악화됐고 결국 다시 한번 사과문을 통해 영향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면서 유니클로의 매출은 최근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제품들도 외면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중순까지를 기준으로 대형마트인 이곳에 일본산 맥주와 라면의 매출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살려다가 안 사고 다른 나라 거를 샀어요. 주변에서 안 사는 분위기고요. 오히려 사면은 약간 눈치를 보죠. 식당도 불매운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전화가 와서 안부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매상이 어떻게 변동차가 심하냐. 온라인을 타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유통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자, 이번엔 어제 일본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아베 총리가 속한 여권이 이기기는 했는데 개헌을 위한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지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어제 일본의 참의원 선거 개표 결과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71석을 새로 차지했습니다. 참의원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넘긴 겁니다. 이런 결과는 한일 갈등 해결에는 악재로 해석됩니다.
만약에 집권 여당이 참여연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패했으면 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정책 변화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화 국면으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한 개헌 동력 확보에 한국 때리기는 계속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헌법 개정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개표 방송에서도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치밀한 계산 속에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24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의견 수렴과 또 심의는 사태 확산과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과 내일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방문하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번엔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일본계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빌려준 돈이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일본 은행들이 이 돈을 거둬들일 경우 서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당국도 바짝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투자와 대출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은 모두 52조 9천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에 투자된 돈은 대략 14조 6천억 원입니다. 이 돈은 일본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데다 전체 외국인 주식과 채권 자금의 1에서 2%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일보복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문제는 일본은행의 국내 지점 등이 직접 한국은행과 기업들에 빌려준 자금 24조 7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의 약 40%인 8조 7천억 원은 국내 제조업체에, 2조 8천억 원은 도소매 업체에 흘러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에선 만기와 수익률이 중요한 만큼 일본이 당장 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 은행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대출금을 회수한 바 있어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당장 신규 대출을 거부하거나 만기 연장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기 사정이 추가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이 부분이 위험 요인이 될 소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은행이 우리 은행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것에 대비한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자, 이렇게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는 오늘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가 있는데 글로벌 IT 업계가 바로 이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은 최근 D램 가격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는 3달러 초반에 그쳤던 이 8GB D램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 꾸준히 올라 3.7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무려 25%나 급등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미국의 IT 공룡인 애플과 아마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없느냐는 문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니에서 분사된 일본의 PC 제조업체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회 전략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빚으면 다른 국가로부터의 반도체 수급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여기에 중국 역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만큼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반도체 생산이 줄게 됐을 때 화웨이나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수급 차질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양한 소재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IT 기기 역시 다양한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그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번 분쟁에서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일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IT 기업이 모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각종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건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도 그다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론전에 나설 여지가 있는데 우선 국내 여론전의 가장 적극적인 정부 관계자 중 하나는 바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윤형입니다. 네, 조국 수석의 여론전 주로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조 수석은 국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비방하는 것은 무도하다. 그러니까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총리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 같은 글을 게시한 겁니다. 이 아베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 수석이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해서 글을 올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관련 글을 40여 건 올리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향한 직설적인 비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일본에 동조하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이 개탄스럽다.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한국 사람을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좀 높은 편인데 그만큼 해석이나 비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일부 정치권에선 동조 목소리와 함께 이 편가르기식 아니냐는 상반된 해석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조 수석의 발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입지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의 잇따른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렇게 한일 간 대결 국면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이 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이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이번 달에도 수출이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특히 일본 수출입 통계가 좀 눈길을 끄네요. 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8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3.6% 감소했습니다. 수입도 같은 기간 287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0.3% 줄었습니다. 이 중 관심사는 일본의 무역 보복이 우리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시상으로 보면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일본으로의 수출은 1년 전보다 6.6% 감소했고요. 수입도 무려 14.5%가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건데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의 영향이 나타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0일이기 때문에 이달 수출입 자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 위주고 규제 영향은 일부만 반영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달에 좀 더 명확한 규제 영향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최근 수출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반도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완제품 및 소재, 부품 재고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30.2%나 하락하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석유 제품과 선박 등에서도 수출은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그나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수출 감소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결국 이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부품 소재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산화를 위한 세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이 당정이 이야기한 지원책 아무래도 일본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특히 일본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것을 전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회의 이후 일본 수출 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은 다른 대응 조치들과 협의를 거쳐 종합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장 하반기에 경기도 걱정인데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가속 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 투자 촉진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승용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상향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여기에 한일 갈등의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같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해 주기로 한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이번 특별 연장 근로 이 반도체 분야 연구 인력에 적용이 되죠? 네, 이재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담을 갖고 배경,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라며 대책 마련에 나선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을 지키라고 하기는 힘들다며 이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장 3개월의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관리기본법의 자연, 사회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 인정되며 인정을 받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주 12시간을 넘겨서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되는 기업들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한 3가지 물질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 개발을 하는 인력과 이를 제3국으로부터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를 맡은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기업 명단을 받아 인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요. 고용부는 해당 기업들이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인가를 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재량 근로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경사노위가 있기는 한데 잘 작동되지를 않고 있고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상화가 추진되는데요. 경사노위 위원들이 모두 총사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를 위해 오는 금요일 문성영 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경총, 노총, 상위 등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6자 대표자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 고용부는 근로자, 노동자, 업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위축됐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전망은 나오지만 규제가 변수라는 지적입니다. 김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9.13 대책 이후로 정부의 대출 규제나 또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좀 관망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 80%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2,800여 건으로 1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이 같은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매매 소비자 심리 지수는 8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겨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 규제에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대책이 변수로 꼽힙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치는 영향이 재건축 시장에 아무래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DTI나 LTV가 40%로 이제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0조 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도 금리 인하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부 수익형 부동산을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갔을 때 신용카드의 분실과 도난 등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이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에 대한 분쟁은 모두 54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직전 3년 동안 발생한 분쟁 159건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으로는 신용카드 위변조였고 분실 도난과 숙박 교통비 부당 결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 사용은 해외 카드사 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보상 기간도 최대 4달이 걸린다고 설명했는데요. 도난이나 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보상 여부 심사 권한도 해외 카드사에 있어 피해 구제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네, 피해를 막으려면 여행 전에는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필요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또 결제 알림 문자 서비스를 등록하고 분실에 대비해 카드사 고객센터 연락처에 숙지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위변조를 예방하려면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이용은 자제하고 결제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카드사에 사용 정지를 신청하고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을 예방하려면 해외 사용 일시 정지나 국내에 있을 땐 해외 거래 승인이 거부되는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집 모기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 모기에 물려도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자칫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입니다. 4mm 정도의 크기에 주둥이 중앙에 하얀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이 모기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 전국에 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가 세입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오늘자로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작은 빨간집 모기가 하루 평균 500마리가 넘고 전체 모기 개체 수의 절반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이 모기에 물리면 99%는 증상이 없이 지나가지만 급성 뇌염으로 번질 경우 사망할 확률이 최대 30%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일본 뇌염 환자가 17명 발생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성인인 경우에도 축사에서 일하거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12세 이하인 경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할 때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7분기 만의 회복입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등 신차 효과와 함께 원화값이 떨어지면서 수익성까지 나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오늘 현대차 2분기 실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2,37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약 2년 만의 최고치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차 효과로 SUV와 제네시스
판매 비중이 증가하여 믹스 개선과 인센티브 축소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 외생 변수인 환율의 경우 원화 약세 등의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지속되어 그런데 좀 재밌는 점은 판매 대수는 줄어들었는데도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수 판매량을 제외한 전체 해외 시장 판매량은 90만여 대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0% 정도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판매 단가가 높은 신형 SUV와 제네시스 등 이 프리미엄 브랜드 판매 비중이 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4.3%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해외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데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이 하반기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는 인기 차종인 팰리세이드 수출과 SUV 신차 라인업 강화를 통해서 지난해 3%대였던 북미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23년 5%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간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오는 25일 LG화학과 구미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맺고 공장 부지 무상임대, 투자 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전기 배터리 양극재가 생산되며 1,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전국 내륙에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 강릉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고온달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열사병 지수도 대체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매우 위험 단계, 광주와 부산은 위험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야외 활동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수원과 대전 31도, 춘천과 청주 32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불쾌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목요일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